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혹시 스패너가 뭔지 아시나요? 이번에 스타디 몰랐습니다. 해봤습니다. 스패너, 다이나모 DB는 들어보셨나요? 다이나모 DB? 네, 네, 그 다이나모 DB가 이제 아마존에서 만든 NoSQL 이제 분산 환경에서 작동하는 NoSQL인데 스패너는 그 분산 환경에서 작동하는 SQL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가지고 스패너 관련된 그 백서가 엄청 많은데 오늘 커버할 거는 그 스패너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보다는 스패너가 이제 fully cap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왜 그렇게 주장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컴포넌트들이 엮여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혹시 2PL, 2PC 뭐 캡 theorem 관련해가지고 간략하게 넘어가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스패너가 왜 자신들이 fully cap이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러면 이제 이따가 뭐 좀 이따 다룰 거지만 그 캡의 P가 파티션이거든요. 그래서 파티션이 일어났을 때 그럼 스패너는 어떻게 그 C랑 A를 지키는지를 얘기해보고 스패너에서 좀 어, 가장 좀 유명한 피처 중에 하나인 툴타임이라는 거를 좀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이제 자잘자잘하게 써놨는데 사실 중요하진 않고 혹시 2PL이 뭔지 아시나요? 제가 리딩을 드리긴 했는데 two-phase locking. 네 그래가지고 2PL을 설명하기 전에 그 serializability는 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직렬화 가능성?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분산 환경에서 이제 뭐 제가 뭐 A, B, C, D, E, F 이렇게 쫙 그 액션을 해가지고 결과가 A에서 F로 변환되는 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serializability는 뭐냐면 내가 A, B, C, D, E, F로 하던 아니면은 뭐 이 분산 환경이 A, C, B, D, E, F로 처리를 하던 간에 어쨌든 외부에서 보기에는 A에서 F로 갔구나라고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게 serializability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설명을 읽어보면 making concurrent transactions appear as if they executed one after another in some serial order, preventing inconsistencies 라고 해요. 그래서 이따가 다룰 거지만 그 CAP 중에 C가 consistency인데 consistency가 achieve 되려면은 최소한의 serializability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PL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2PA를 지키면은 serializability가 지켜진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제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2PC. 2PC는 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아니다. 2PC는 이제 쉽게 생각해서 availability를 좀 강조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 뭐 알고리즘인데 쉽게 생각해서 이제 저희가 팩소스 다뤘었잖아요. 근데 팩소스랑 조금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는데 여러 가지 노드들이 있으면 그중에서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어. 그러면은 제가 이 여러 개의 팔로워 노드들한테 다 물어봐요. 그래서 이 모든 노드들한테 yes라는 답변이 와야지만 제가 커밋을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2PC입니다. 그래서 팩소스랑 뭐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점은 팩소스는 그 전부가 아니라 hef한테 이제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으로 이제 그 응답이 오면 그 커밋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2PC는 전부한테 응답이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알고리즘이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요거 2PL이랑 2PC는 제가 다음번 발표나 다다음번 발표에서 좀 더 많이 다룰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질문, 이제 유명한 네네 질문해 혹시 주시죠. 2PL이랑 2PC가 그 네. 스패너랑 무슨 연관이 있죠? 스패너가 이제 스패너도 이제 분산 환경에서 작동하잖아요. 그래서 스패너가 여러 개의 노드가 있는데 이 여러 개의 노드에서 어떻게 해야 컨시스턴시를 어치브하고 어떻게 해야 어베일abili티를 어치브할지 이제
이제 그런 알고리즘들이 필요한데 거기서 쓰이는 알고리즘들입니다. 아, 네. FPL이랑 2PC 아마 뒤에 더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캡 디럼은 다들 뭔지 아시나요? 네. 네. 그래서 뭐 간략하게 넘어가자면 consistency는 every read receives the most recent write or an error. 그러니까 모든 노드들이 똑같은 값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드 A, B, C가 있을 때 A, B는 뭐 제일 최근 걸 보고 C는 한 시간 전에 걸 보고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게 똑같은 스냅샷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availability는 이 A, B, C가 모두 다 up to date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availability고 partition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노드 A, B, C가 있을 때 몇 개가 fail한다. 그런 게 이제 partition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캡 theorem이란 건 뭐냐면 정확히는 이제 partition tolerance인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건 partition이고 partition tolerance라는 건 뭐냐면 어, 이 노드 중에 몇 개가 fail해도 이 전체적인 분산 환경은 fail하지 않은 것처럼 몇 개 노드가 fail하지 않은 것처럼 잘 작동한다라는 게 이제 partition tolerance고요. 캡 theorem은 뭐냐면 분산 환경에서는 이 세 개가 동시에 지켜질 수는 없다. 최대 두 개만 지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캡 theorem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분산 환경을 만들 때 대부분 이제 partition tolerant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partition tolerant, 그러니까 partition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노드가 다운되면 다운되는 거지. 그걸 뭐 어떤 알고리즘으로 그 노드를 그 다시 되살릴 수는 없으니까 보통 이제 모든 분산 환경은 그러니까 P는 무조건 이제 guarantee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 CP 혹은 AP 시스템으로 작동이 돼요. 그게 뭐냐면 partition tolerance가 있을 때 CP 시스템은 availability를 포기하고 consistency를 챙기는 거고 AP 시스템은 partition이 일어났을 때 consistency를 포기하고 availability를 지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설명하면 될 것 같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네, 영웅 씨. 예. 뭐 질문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약간 코멘트 사이드 노트인데 저는 네, 이 그 캡 디어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살짝 리딩을 하면서 알게 네, 됐는데 네. 저는 처음에 이 파티션이라는 걸 딱 봤을 때 그냥 DB에서 쓰는 그 파티션인 줄 알고 아, 예, 그래서 읽는데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 이거 DB 이거 가로 세로로 쪼개놓은 건데 왜 이렇게 되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네트워크 파티션이어서 아까 전에 하셨던 것처럼 네트워크 노드가 페일리어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조금 더 말이 되는 것 같다. 네, 예, 그래서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그 설명했던 것처럼 캡 디럼에 의하면은 그 CAP가 동시에 지켜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스패너 백서에서는 스패너는 fully cap처럼 작동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The question, Spanner claims high consistency and availability globally. Does this violate CAP? Is it a CAP system or is it a CAP system? 이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사실 가장 purest answer, 그러니까 이걸 한국말로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파티션은 일어나고 파티션이 일어났을 경우에 스패너는 컨시스턴시를 골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CP 시스템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왜 얘가 우리는 근데 파티션 일어나도 available 해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제 그 전에 앞서서 effectively CA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 그냥 이제 이거 별거 아니에요 사실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냥 availability가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뭐 99.99%는 돼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뭐 user assumption 이거는 이제 유저가 느끼기에 그냥 나 스패너 써보니까 이렇게 뭐 available 하지 않은 경우 별로 없던데 이런 거고요. differential availability는 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스패너를 쓰고 있는데 파티션이 일어나는 경우가 사실 스패너가 다운돼서가 아니라 이 지역의 네트워크가 다운돼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스패너가 파티션이 일어나도
유저는 애초에 뭐 서비스에 접속을 할 수 없고 자기 폰에도 접속을 할 수 없으니까 스패너에 대한 불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differential availability고요. partition rarity는 말 그대로 파티션 자체가 적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파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스패너가 다운됐을 때에, 이거는 이제 스패너는 아닌데, 스패너랑 비슷한 구글 내에 이제 첩이라는 또 다른 분산환경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 첩이가 다운됐을 때 어떤 게 커스였는지를 살펴보면은, 네트워크는 이제 7.6%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나머지는 유저가 일으킨 버그거나, 뭐, 기타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partition rarity. Most outages are not due to partitions, making the CP nature less relevant in practice. 라는 거에 대한 그 백서에서 주장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툴타임을 만약 아시는 분이라면, 그러니까 가볍게 아셨던 분이라면, 스패너가 그 fully cap 한 게 툴타임 때문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고, 그냥 구글이라는 빅테크에서 만들어 놓은 글로벌한 인프라, 그리고 네트워크가 이 CAP, 그 fully CAP처럼 작동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거고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시간상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야 될 거는 그 스패너가 거의 이제 effectively CAP라고 했는데 그 말은 즉슨 파티션이 일어났을 때도 C랑 A가 잘 지켜야 되잖아요. 잘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건데, 음,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우선은 그 스패너 안에 있는 노드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말 그대로는 아니고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요 초록색 그 원이 이제 팩소스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스패너 안에 보면은 여러 개의 노드들이 있고 이 몇 노드들이 각각 이제 팩소스 그룹 안에 묶여 있어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혹시 어떻게 이 팩소스가 작동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팩소스를 저희가 저번에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노드 R1이 다운됐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팩소스가 어떻게 이 시스템을 CA처럼 작동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호성 씨 맞춰보시죠. 아, 예. 그러면 R1이 지금 죽은 거잖아요. 예. 네, R1이 죽었습니다. 얘가. R1이 갑자기 죽었는데 그러면 일단 R2랑 R3가 새로운 리더 뭐 엘렉션을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일단 그렇죠. 메조리티 뭐 리더를 새로 뽑고 근데 아직까지는 팩서스 그룹이 메조리티를 이제 뭐 지금 이 그림에서는 두 명밖에 없지만 뭐 N개 있고 아직 메조리티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아직도 뭐 팩서스 그룹은 아직은 살아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네네. 큰 맞,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네. 여기서 이제 2PC가 들어오는데, 제가 아까 드렸던 그 2PC를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은, 커맨드 페이즈가 일어나려면, coordinator gets yes from all nodes잖아요. 근데 스패너에서는 이 노드라는 개념을 이 한 개의 파티션이 노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티션 안에서 어떤 노드가 페일해도, 그러니까 콜럼보다 적은 노드 개수가 페일하면은 텍소스에 의해서 이 리더는 이제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2PC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 파티션 괜찮고, 이 파티션 괜찮고, 이 파티션 괜찮네? 그럼 나는 얘네한테 다 응답을 얻어올 수 있겠네? 해가지고 2PC로 이제 availability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호성 씨 하신 질문에 좀 대답이 되었나요? 그러면 제 질문이 네, 있는데요. 그러면 네, 예를 들어 R1이 죽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 2PC가 투페이스 커밋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페이스 커밋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모든 노드들이 다 같은 어떤 어그리먼트가 있어야지만 되잖아요. 2PC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하나가 저렇게 그러니까 그냥 레질리언트 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팩소스가 그쵸, 그쵸. 하나의 노드가 여러 개의 노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냥 레질리언트 하다가 에센스라고 보면 되나요? 맞아요, 맞아요. 이 그림에서는 그게 핵심입니다. 아, 네. 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고요. 음, 그래서 이 글들이 이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의 지스트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파티션이 그러면 아까는 이 R1만 페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R1이랑 R2까지 페일을 만약 같이 해버려요. 그러면은 팩소스가 깨지잖아요. 왜냐면 콜롬 콜롬이 그 어치브가 안 됐으니까. 그럼 얘가 다운되겠죠. 그러면은 2PC는 작동을 못하죠. 왜냐면은 얘는 모든 이 파티션 그룹한테 이제 예스를 받아야 되는데 파티션 2한테는 예스를 못 받으니까 그러면 이거 커밋하면 안 되겠다. 커밋을 어볼트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커밋을 어볼트 한다는 건 뭐냐면은 노드 A, B, C가 있는데 A, B, C한테 이제 다 커밋을 하면은 그러니까 다 만약에 커밋이 들어갔으면은 A, B, C 둘 다 이제 똑같은 그 스냅샷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A, B한테는 커밋이 되고 C한테는 커밋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A, B가 보는 거랑 C가 보는 거랑 다르니까 컨시스턴트하지는 않은 거죠. 그쵸? 그래서 2PC,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계속 availability를 했는데 2PC를 이제 하게 되면은 A, B, C가 모두 다 같은 스냅샷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2PC가, 그러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커밋이 만약 어볼트 됐어요. 파티션 2에 커밋이 만약 어볼트 됐으면은, 파티션 1과 파티션 3에도 커밋이 안 들어가니까, 어쨌든 간에 파티션 1, 2, 3는 같은 스냅샷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파티션이 엄청 많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스패너가 컨시스턴시를 챙기고 어베일abili티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되셨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슬라이드 핵심은 이제 그럼 팩소스가 깨지면 어떡하냐? 네, 그러면은 컨시스턴시를 챙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똑같은데 뭐 choosing C over A, Paxos, leader needs quorum. If partition prevents quorum, update stall. 그러니까 커밋을 안 하는 거죠. TPC. If participants are partitioned, commits maybe가 아니라 commits are blocked. 그래서 consistency를 챙기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제가 아까 다 했던 내용인 것 같고 요거만 간단히 이제 넘길까요? 그래서 이제 어 스패너는 이제 스냅샷 리드라는 게 있는데 스냅샷 리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DB 테이블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개의 커밋이 한 개의 로우를 이제 모디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냅샷 커밋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한 개의 로우를 어펙트하는 커밋들을 모두 갖고 있는 거예요. 임의로. 그래가지고 이 스냅샷 타임 스탬프를 그러니까 스냅샷 리드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스패너는 스냅샷 리드를 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그 컨시스턴시를 챙긴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그다음에 이제 트루타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트루타임 들어보셨나요? 네, 처음 저 못 대학에서 들어봤어요. 트루타임 뭔지 아시나요? 뭐 간략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뭐 제가 하나요? 네. 그 아웃소싱을 글로벌리 해버렸네. synchronized clock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는 각 시스템마다 다른 어떻게 보면 클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을 하면은 순서를 정하는 게 보통 시간으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serializability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간 순으로 결국에는 serializable 한가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이 그걸로 그 기준이 좀 필요한데 트루타임이 있으면 그게 편해지죠. 왜냐면 저희가 뭐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시스템에서는 얘가 이게 뭐 A, B가 이렇게 순서대로 일어나는데 저 시스템에서는 시간 뭐 문제상으로 뭐 B가 먼저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그 한 시스템 내에서 A, B는 그 serializability가 쉬울 텐데 각 다른 파티션끼리 이제 그 순서를 비교할 때 아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 ABCD인데 이쪽에서는
AB만 일어나고 이쪽에서는 뭐 CD만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두 개 뭐가 먼저 일어나는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예. 네, 그 쿨타임이 있으면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뭐, 한 70%는 맞는 말인데, 풀타임이라는 게 이제 왜 도입됐냐. 아무래도 그 스패너는 그러니까 글로벌한 스케일에서 작동을 잘 해야 글로벌한 스케일에서 컨시스턴시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데이터 센터마다 어떤 고유의 타임 스탬프가 있을 텐데, 이 타임 스탬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스패너를 컨시스턴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걸로 이제 도입된 툴입니다. 그래서 툴타임이라는 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API라고도 할 수 있는데, 특이한 거는 이제 저희가 뭐 tooltime.getTime 이라는 뭐 아니면 tooltime.now 이런 거를 호출했을 때 얘가 싱글 타임 스탬프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인터벌을 주는 거예요. 아, 이 커밋은 이 시간부터 이 시간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야 라고 이제 인터벌적인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왜 인터벌을 주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어쨌든 그래서 아까 이제 호성 씨가 하신 말씀 중에서 툴타임을 쓰면은 serializability를 지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틀린 말이고, consistency에도 레벨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serializability도 그러니까 serializability도 엄청 strong한 consistency지만, 가장 strong한 거는 그러니까 external consistency라고 부르기도 하고, linearizability라는 consistency 레벨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serializability는 뭐 A, B, C, D, F가 일어났을 때, 아, 우리는 A에서 F로 갔다로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아까. 그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어쨌든 이거는 A에서 F로 일어난 과정이다 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게 serializability라면은, linearizability는 우리가 A에서 F로 가는 과정을 뜯어봤을 때 어떤 노드를 설치해도 아, 얘는 A, B, C, D, E, F 순으로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linearizability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linearizability는 그냥 분산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싱글 노드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작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linearizability고, 툴타임을 통해서 linearizability를 지키기 때문에 consistency가 엄청 세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만약에 네네. 오버랩이 생기면 그러면 어떤 게 생기면요? 오버랩이 트루타임이 결국은 오버랩이요? 엄청나게 저기 네. 뭐라 그러지? 스케일 뭐 accurate이 아니라 하여튼 되게 촘촘한 어떤 클락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GPU 리시버랑 원자식의 어토믹 클락을 이용한 그래서 그걸로 도착한 시간으로 리니어라이즈베이티를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 네. 이게 제대로 이해한 게 맞냐? 네, 거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질문은 인터벌에 오버랩이 생기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트루타임으로 비교를 했는데도 뭐가 먼저 온 거지? 오차범위 안에 있는데 이런 경우는 네네.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실 그 툴타임이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 오버랩을 없애버려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답변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오버랩이 있으면 어떡하냐가 질문이었잖아요. 뭐 뒤에 설명을 근데 주시면 예. 툴타임은 오버랩이 없도록 이제 디자인이 아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 답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음, 설명한 내용이랑 좀 겹치는데, 아까 그러니까 2PL을 읽어오셨다면 이제 그 2PL이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노드에 이제 락을 걸거든요. 그래서 serializability는 이제 락이 필요한데, linearizability보다 더 강한 수준의 consistency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락도 occur 해야 되고, 풀타임 API를 통해서 이제 linearizability를 이제 지킬 수 있다라는 게 요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linearizability가 뭔데 수학적으로 라고 따지자면은 어떤 두 개 트랜잭션이 있어요. 하나를 T1, 하나를 T2라고 두면은 T1의 커밋 타임, 그러니까 그 T1, T2가 있는데 T1이 T2보다 만약 먼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linear
리니어한지 어떻게 판별하냐면은 T1의 타임스탬프보다 T2의 타임스탬프가 당연히 더 커야겠죠. 그래서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은 linearizability가 깨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그림은 이제 아까 세범 씨가 질문 주신 인터벌이 겹치면 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그림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여기 레퍼런스를 잠깐 넘어가면은, 마틴 클랩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스패너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툴타임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설명한 게 있으니까, 요거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강의가 끝나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다시 여기로 돌아가가지고, 노드 A가 있고, 노드 B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노드 A에서 이제 커밋을 했어요. T1. T1이란 트랜잭션에 이제 커밋을 했는데, 이게 끝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스패너는 어떻게, 아까 인터벌을 준다 했는데, 이 인터벌만큼 이제 T1이 커밋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든 오퍼레이션이 끝났어도 기다립니다. T1은. 그래서 요 이제 델타 1만큼 기다린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그, 만약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다시 여기로 돌아가자면, 락이 이제 툴타임에도 있다고 한 거잖아요. 왜냐면은 serializability에도 락이 있어야 되는데 serializability보다 조금 더 센 consistency 레벨인 linearizability는 당연히 락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시간만큼 락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노드 B에서 이제 트랜잭션을 했을 때, 트랜잭션을 시작을 하려면은 애초에 락이 풀려야 되니까 이 인터벌이 겹칠 수가 없는 거죠. 태범 씨 이해되셨나요? 네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핵심은 이제 만약에 노드 A랑 노드 B에서 일어난 트랜잭션이 같은 내용을 모디파이 하려고 하면은 그 같은 내용에 대한 락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 락이 이제 요만큼 기다립니다. 그거는 여기까지 락을 오케이? 걸기 위한 의도적인 웨이시라는 거죠, 그냥. 그쵸.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 저는 이제 요 그래프를 보고 의문점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러면은 그냥 T1이랑 T1 끝나고 왜 인터벌을 줘야 되지? 라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냥 T1 끝난 시간을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락을 걸 건데? 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면은,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명할 내용은, 그러니까 왜 인터벌을 줘야 되냐라는 제 의문에 대한 스스로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인터벌을 안 주게 되면은,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 노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노드의 타임스탬프, 로컬 클락이 어떤 거는 빠를 수도 있고, 어떤 건 느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벌을 주지 않고, 그냥 바로 그 로컬 타임스탬프를 이제 커밋 타임스탬프로 찍어버리면은, 다른 노드에서 이제 커밋을 했을 때, 그 linearizability가 깨질 수도 있다라는 게 GST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이그램을 보자면은, 노드 A가 있고, 노드 B가 있는데, 노드 A는 조금 absolute time보다 빠르고, 노드 B는 absolute time보다 조금 느리게 로컬 클락을 갖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클라이언트인데, 제가 이제 노드 A에서 T1이라는 이제 트랜잭션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럼 이제 이제 이게 오퍼레이션이 끝나면은 그 타임스탬프를 받겠죠. 이거는 그냥 이제 하이포테티컬한 건데 그냥 이제 앱솔루트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앱솔루트 타임이 아니라 이 로컬 클락에 이제 타임스탬프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노드 A가 끝난 시간이 만약 그러니까 타임이 이제 100이라고 하면은 트랜잭션 끝났을 때 이 커밋 타임스탬프는 1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락이 풀리니까 T2가 이제 T1이 끝나고 나서 시작을 해봤다고 쳐요. 근데 T2의 시간은
좀 더 느리게 흘러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노드 A의 시간이 뭐 105가 됐을 때 T2의 시간은 99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T2가 커밋했을 때 T2가 이제 시작해서 커밋하고 나면은 얘가 받는 값은 99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이렇게 시간이 갔을 때 얘는 99라는 시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아까 인베리언트로 돌아가면은 T1이 시작하고 그러니까 T1이 있고 T2가 있을 때 T1이 끝나고 나서 T2가 시작했으면은 T1의 타임스탬프가 T2의 타임스탬프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글로벌한 환경에서는 그 각 노드에 타임 스퀘어네스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T1보다 T2가 늦게 시작을 했지만 이 로컬 클락의 스큐로 인해서 T2의 커밋 타임 스탬프가 99, 그러니까 100보다 작은 값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엔 스냅샷이 리니어라이저빌리티가 깨져가지고 나중에 리드 할 때, T1이 일어나고 T2가 일어났는데 왜 스냅샷이 반대지? 스냅샷대로 읽었는데 왜 여기는 T2가 먼저 되고 스냅샷대로 읽으니까 왜 T2가 먼저 일어나고 T1이 일어났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뭐 노드 페일리얼이 일어나서 이제 로그를 보고 리커버를 할 때 타임스탬프를 보고 이제 보통 이제 리커버를 하는데 그러면은 컨시스턴시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질문 결국 있으신가요? 결국에는 웨이 타임을 네, 주는 이유는 각각의 네, 머신 혹은 노드마다 로컬 클락이 이게 사실 당연히 다르겠죠. 싱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다르기 네. 때문에 그 야, 내 클락이 너의 클락이 나보다 느릴 수 있으니까 적어도 이만큼은 기다렸다가 시작해라 안 겹치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건데 맞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죠?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딱 좋은 거예요. 너무 많이 기다리면 또 좀 성능에 해가 될 거고 너무 빨리 그래서, 기다리면 그 어차피 안 쓰러울 수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이제 다음 슬라이드의 내용입니다. 다 예측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씩 하신 질문에 추가로 제가 하나 더 하자면은, 노드 A가 계속 평생 빠르고, 노드 B가 평생 느리면 어떡해? 라는 질문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코디네이트를 하는 게 아까 호성 씨가 잠깐 말씀하셨던 그 글로벌 클락의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어떤 핵심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뭐 one source of truth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one source of truth가 여러 각 세계에 있는 노드들한테 그 타임을 이렇게 프로파게이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스패너는 어떻게 하냐면은 30초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핵심이 뭐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뭐 미국으로 아니면 뭐 아르헨티나로 아니면 뭐 일본으로 대한민국의 시간을 이렇게 30초마다 쏩니다. 그래서 일단은 30초마다 글로벌 클락이 이제 싱크가 되는 거고 아까 이제 세범 씨가 하셨던 질문 중에 이제 어떤 게 가장 옵티멀한 그런 바운더리냐라고 이제 구글 사람들이 그 실험을 해봤을 때 보통은 이제 200 ppm 제가 ppm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쨌든 200 ppm이 그 인터벌의 맥시멈 값이다. 그러니까 upper bound가 이제 200 ppm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측정했냐라고 이제 보면은 뭐 각각 로컬 클락들이 있을 텐데 클락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일본으로 이제 신호를 쏘면은 아무래도 이제 빛의 속도가 있다 보니까 빛의 속도만큼의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데만큼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따져봤을 때, 글로벌 네트워크에서는 200 ppm 정도면은, 바운더리가 이제 그러니까 인터벌의 레인지가 200 ppm이면은 세이프 하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고요. 뭐 질문에 대한 답변은 되셨나요? 네. 뭐 200ppm이다. 네, 200 ppm입니다. 뭐, ppm을 그렇고요. 검색해보니까 parts per million이라서 100만 분의 1이 아, 나오는데 네. 이 컨텍스트랑 맞는 답변이신지 모르겠네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냥 88 네. 그래서 아마 ppm 세크겠죠?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면. 100만 분의 1초 ppm.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싱크는 왜 설명드렸냐면은
그 노드 A랑 노드 B가 계속 하나는 빠르고 하나는 느리면 어떡하지? 에 대한 거를 이제 30초마다 싱크해서 어떻게든 최대한 맞추려고 한다라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이제 노드 A가 빠르고 이제 노드 B가 느리다고 치면은 처음엔 100에서 시작했다가 뭐 1년 뒤에는 105, 95가 될 수도 있고 뭐 한 10년 뒤에는 뭐 200, 뭐 50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30초마다 싱크한다. 그런 거고요. 저 네, 질문입니다. 네네. 그 혹시 이전 슬라이드로 갈 수 있을까요? 네. 그 전이요. 그 무슨 클라이언트랑 해서 예, 여기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하이퍼 TT 저게 말하자면은 마스터 컨트롤 플레인 요런 느낌일까요? 아, 그것보다는,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드 A가 자신의 시간을 얻어와야 되잖아요. 그쵸? 네. 커밋을 하고 나면 자신의 시간을 얻어와야 되는데, 아까 제가 true time이 API처럼 작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노드 A 트랜잭션이 다 끝나면은 이제 노드 A에서 trueTime.now를 부릅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 뭐 쉽게 생각하면 그냥 그 API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노드 A에서 trueTime.now를 했을 때 이 trueTime이 주는 값이 100인 거예요. 왜냐면 노드 A의 시간을 보고 주는 거라서.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절대적인 트루 타임을 제공하는 단 하나의 소스 오브 트루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절대적인 trueTime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노드 A에서 부른 trueTime API에 대한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드 그러면 A에서는 불렀을 때 100을 줬고, 예, 노드 B는 좀 더 느리니까 99라는 걸 줬잖아요. 네. 네. 그게 로컬에서 그냥 지금 4시간 몇 시임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죠? 정확히 그거예요. 네. 아, 지금 왜냐면 이 다이어그램상에서 노드 A랑 B가 둘 다 같은 저 TT를 가리키고 있어서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무슨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처럼 하나가 존재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API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사실 제가 PPT 작성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까먹었는데, 음, 네. 아, 네. 이거의 지스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툴타임을 하면은, 어쨌든 간에 락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퍼레이션 하는데 이 락만큼의 코스트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이 PPT의 지스트, 이 슬라이드의 지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툴타임을 왜 써? 툴타임이 어떤 밸류를 주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흔히 이제 데이터베이스 하면은 두 개의 오퍼레이션이 있잖아요. 하나는 read고 하나는 write고 나머지 하나는 write죠. 근데 이제 툴타임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간에 락이 걸려있기 때문에 write 그러니까 write operation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운타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버헤드가 있다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true time does not enhance write throughput.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NoSQL,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DynamoDB보다는 아무래도 write throughput 자체는 느리겠죠. 하지만 그러니까 read operation의 성능은 되게 많이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이제 2PL이나 아니면은 뭐 2PC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컨시스턴트하고 어베일러블한 그 분산 환경에서는 리드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락이 걸려 있거든요. 이 2PL을 읽었다면 아시겠지만, 2PL을 할 때도, 여기가 아니라, 2PL을 할 때도 여기 growing phase에서 write 하거나 read 할 때 각각의 노드가 어쨌든 간에 락을 어커 해야 돼요. write operation 하면은 exclusive 락을 얻고 read 하면은 shared 락이라는 걸 얻습니다.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 2PL에서는 원래는 이제 락이 필요한데 linearizability가 있다면은 어, 네,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네, linear한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읽는 시간보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제 로컬 타임이 100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100이랑 제일 가까운 타임의 커밋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리니어 하니까 어떤 지점을 꽂아도 모든 노드에서도 제가 바라보고 있는 노드와 똑같은 순서대로 커밋이 되었을 거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타임스탬프랑 가장 가까운 스냅샷만,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가장 가까운 타임스탬프랑 가까운 스냅샷을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드 할 때는 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드루풋이 엄청나게 향상이 됐다. 툴타임을 통해서. 왜냐면 툴타임의 리니어라이저빌리티를 어치브하니까. 그래서 뭐,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 조금 주소가 없긴 했는데, 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음. 또 질문이 있는데, 네, 이 스패너라는 서비스 자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이게 GCP에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나요? 어, 그럴 거예요. 아, 네, 그러면은 GCP에서 뭐 다른 SQL이나 아니면은 빅쿼리나 이런 것도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걔네들과 네. 혹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GCP에서 제공하는 흔히 가장 데이터 관련된 거 하면은 이제 빅쿼리나 스패너가 생각나잖아요. 네. 근데 혹시 그 OLTP랑 그러니까 OLAP랑 OLTP의 차이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올랩은 들어봤는데 나머지 하나는 못 들어봤습니다. 네. OLTP가 그냥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DB인 거고, OLAP은 이제 애널리틱스를 위해 가지고 애널리틱스 페이버블한 데이터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스패너는 OLTP고 빅쿼리는 OLAP예요. OLAP.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데이터 스토어하는 그 방식이 다릅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빅쿼리는 뭐 애널리틱스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 레이크처럼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프로세싱 할 때 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 스패너는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전통적인 SQL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각자 상황에 맞춰서 마음에 드는 걸로 그냥 쓰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첨언하자면 결국엔 다른 형태의 적은 거죠. 그러니까 저기 뭐지? 빅쿼리는 어떻게 하나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부르나요? 아니면 레이크하우스로 부르나요? 구글에서는. 저는 그 웨어하우스로 알고 있긴 한데, 데이터 레이크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요즘엔 합쳐서 레이크하우스라고 부르는 것도 많이 있고 그 파일 시스템. 근데 네,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빅쿼리는 DW로 알고 있고 데이터 네, 웨어하우스고 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스패너는 저기 Distributed SQL 서버고 SQL 네, 데이터베이스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거는 그러니까 AWS 위에 있는 거는 다이나모DB가 이제 Distributed NoSQL 데이터베이스고 비슷하게 레드시프트라고 AWS도 DW가 있긴 있어요. 있고 맞아요, 맞아요. 스패너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오로라 DSQL이라고 그 오로라가 이제 RDS 그 AWS에서 DB 제공하는 메이저 서비스인데 RDS 중에 오로라라고 자체 개발한 게 있는데 그 중에 오로라 DSQL이라고 Distributed SQL 스패너에 해당하는 뭔가가 작년 12월에 GA 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플랫폼에 따라서 다 이렇게 형태를 가진 DB가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개발자 혹은 엔지니어로서 알아야 되는 거는 그럼 결국에 각각의 DB가 어떤 유스 케이스에 강하냐를 이해를 하고 어떨 때 뭐를 쓰고 어떨 때 뭐를 써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스패너에 맞아요. 어울리는 유스 케이스는 어떤 게 있는지 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스패너도 그렇고 그 아까 말씀해주신 오로라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유스 케이스는 글로벌 스케일의 플랫폼을 만들 때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스패너는 그 리드루풋이 매우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리드루풋이 높아야 되는 상황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리스트 지금 보면 네 그 뭐 그러니까 빨리빨리 읽는 게 많은 애플리케이션들 있잖아요. 뭐 채팅도 그렇고 뭐 지메일, 그 메일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다 스패너 쓰는 것 같아요. 글로벌 스케일러가 표현한 거는 스패너가 크로스 리저널 디스트리뷰ted 노드도 구성을 한다는 네, 뜻인가요? 네, 그런 의미였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논외로 말씀드리자면 커크러치 DB라고 또 있어요. 커크러치 그렇죠. DB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코크로치 DB도 이 스패너처럼 그 분산 환경 SQL 데이터베이스인데 스패너에서 일하던 사람이 몇 명 이제 회사를 나가서 그 코크로치 DB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한 몇 년 전에 엄청 화두가 되긴 했는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커크로치 DB의 성능이 그러니까 read throughput이랑 write throughput이 스패너보다는 그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좀 더 가격이 쌉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역시 구글이야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뭐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패너 저는 이제 그 구글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냥 스패너를 무조건 쓴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스패너를 쓰는 곳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안 쓰냐라고 예전에 있던 스타트업에서도 왜 스패너 안 써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가격이 뭔가 이 스패너가 주는 이 스패너가 주는 성능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라는 말이 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가격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패너는. 그만큼 저 컨시스턴시가 중요한 글로벌 스케일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사실 이제 쓰면은 좋을 텐데 이제 네, 망해도 한 뭐 몇십 분은 상관없다 싶은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아무래도 예 다른 거를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 옛날에 예전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IoT 저기 시스템 설계했었을 때 DB를 못 쓸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왜냐면은 라이트 트루풋 거기는 그건 라이트 트루풋이 훨씬 중요했어요. 그때 당시에. 왜냐면은 디바이스가 음, 몇만 대가 나갈지 모르는데 걔네가 다 1초에 하나씩 메시지를 서버에 쏘기 때문에 그걸 안정적으로 적재하는 게 최우선 과제였던 거예요. 나머지는 뭐 원래대로 넘긴다고 쳐도. 응. 어차피 보여주는 건 서비스 단에서 애그리게 데이터만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DB를 뭘 쓸까 그게 뭘 쓸까 보다가 네. 아 말씀하세요. 네, 그 당시에 결정했을 때는 그냥 APDB를 가자 해가지고 아파치 카산드라를 썼었거든요. 그때는. 네, 근데 네. 뭐 코멘트 하시려는 부분이 어떤 거죠? 아 카산드라도 노시콜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카산드라는 되게 옛날 버전, 얼리 버전의 NoSQL이라고 네,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태블러에 있다가 이제 NoSQL이라는 게 태블러에서 키밸류로 이제 넘어왔는데 그 사이에 그 얼리 버전으로 NoSQL을 가지고 태블러의 형식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음. NoSQL의 형식도 띄고 있다. 뭐 이렇게 그때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뭐지? 제가 이제 딱 대학교 입학했을 때만 해도 노시콜이 엄청 그랬었죠. 떴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거의 다 뭐 몽고래. 그 마이시콜이나 뭐 해봤자 포스트그레. 포스트그레스 쓰면서 이제 그냥 C콜 쓰고 개발자들도 사실 이 C콜 그러니까 그 Normalized DB를 활용해가지고 어 엔티티 간의 관계 성립하고 하는 게 익숙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C콜을 많이 썼는데 아까 이제 세범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write throughput이 SQL DB가 그 당시에 그렇게 높지 않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SQL DB가 horizontal scaling 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한 몇 년 전만 해도 다 이제 막 노스QL 그러니까 뭐 몽고DB나 아마존 몽고DB 이런 걸로 이제 넘어가던 추세다가 다시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뭐 레코드 트래킹 하는 면에 있어서 그 SQL 데이터베이스가 더 뭔가 근거를 제시해 준다라고 해야 되나? 뭔가 좀 더 근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SQL 데이터베이스가 좀 더 많이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거 또 저도 이 얘기 들은 그 적 사이에 있어요. 성능도 좋아지고, 네, 그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포스트그레로 일단 SQL만 줄창 쓰다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무슨 다 SQL이 무슨 맞느냐? Purpose Strange DB 내 목적에 맞는 정확한 DB들이 있어야 되겠어. 뭐 덕DB니 무슨 DB니 무슨 DB니 이렇게 Purpose Strange DB가 잔뜩 나오다가 최근에는 야 그래도 국밥 같은 포스트그레가 낫지 이러면서 다시 돌아온다는 추세를 저도 어디서 듣긴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나 보네요. 네. 아, 그게 있었는데, 그 노시퀄에 그 문제가 있었는데. 아, 그게 그러니까 그 그냥 이제 말 그대로 키발류 값들을 왕창 때려 넣는 거다 보니까 되게 에러 프론 해가지고 C콜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개발자들이. 있어요. 그 필드에 컬럼너 대한 발리데이션이 어려우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SQL은 조인도 어렵고, 그쵸. 네, SQL은 로우 베이스 데이터베이스라서 그 로우의 네, 스키마를 얼마나 잘, 그
그 저기 force하냐 이게 중요한데 컬럼너 데이터베이스에 제일 큰 대체는 컬럼 하나가 비어 있어도 그냥 턴어라운드 하다 뭐 이런 느낌들이 있지 않아요? 몽고디비에도 뭐 하나 빠져 네, 있어도 뭐 맞아요. 어쨌든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당시에 봤을 때 SQL 데이터 플래닝을 할 때는 그 로지컬하게 뭐 유저에는 무슨 필드가 있고 거기에 딸려 있는 북에는 무슨 필드가 있고 이렇게 로지컬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먼저 짜고 그 다음에 DB를 그 SQL문을 짜는 거에 반면에 그때 당시에 카산드라 공부했을 때, 아, 이럴 때는 그런 식으로 똑같이 데이터 플래닝을 접근하면 안 된다. 데이터 스트럭처, 쿼리가 어떤 쿼리가 온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쿼리에 알맞는 데이터 스키마를 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맞아요.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여튼 굉장히 유즈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진다. 개인적인 그 느낌. 쿼리에 알맞는 스키마를 짜야 된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게 사실 또 이제 SQL이 다시 유행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네. 처음에 이제 비즈니스, 그러니까 초창기 뭐 베타 스테이지 프로덕트 런칭하거나 할 때는 생각보다 유스 케이스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음, 쿼리에 맞는, 유스 케이스에 맞는 쿼리를 짜고 그 쿼리에 맞는 그 릴레이션, 그러니까 키 발류 스토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음, 비즈니스 로직이 점점 복잡해지고, 뭐 나중에 아, 내가 오늘 월별 사용자 수를 알고 싶어 하면 이제 애널리틱스잖아요. 근데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개 테이블을 조인해가지고 이제 값들을 추출해 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노스QL에서 이제, 난 내가 생각했던 유즈 케이스의 쿼리대로 이제 그 스키마를 짰는데, 이건 안 되네? 하면 이제 조인을 해야 되는데, 조인이 이제 노스QL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SQL로 돌아간다. 그게 정합성 이제, 문제 네, 때문에. 기억이 나. 네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주제도 제가 한번 다루고 싶었던 주제긴 한데, 언제 어떤 DB를 써야 되냐. DB 종류가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중요하죠. 그리고 뭐 나중에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를 보게 되면은 그때도, 아, 너 이런 유스 케이스에서 어떤 DB 쓸 거야? 라고 많이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또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월드 좋죠. 네. 또 뭐 있으신가요? 네,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해 주시면 또 더 종료할게요. 저는 뭐 마무리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스패너, 네, 스패너가 그냥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툴타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 사실 제가 오늘 설명 안 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넘어갔냐면, 이게 컨시스턴시 레벨이랑, 그 다음에 트랜잭셔널 개런티 하는 이제 그러니까 2PC도 결국 트랜잭셔널 개런티 하는 어떤 알고리즘인데, 제가 원래 생각했을 때는 이거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스패너 뭔지 설명하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하다 보니까, 아, 이걸 설명 안 하고 넘어가려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 주제는 컨시스턴시 레벨 종류랑, 그다음에 트랜잭션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